그럼 대한경제 제1회 제약바이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주신 내외기분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호윤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못지않게 한층 활발한 상황입니다. 저희 대한경제는 K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약 강국을 위한 필요 조건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10시 5분부터 10시 50분까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 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참석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유일동 대한경제신문 대표이사께서 축사를 영상을 통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경제신문 대표 유일동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경제 제약바이오 포럼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대한경제 TV를 통해 멀리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서동철 교수님과 주제 발표를 맡은 곽세민 오송팜 팀장님, 장우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센터장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제약바이오 포럼의 주제를 K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재 제네릭과 개량 신약 생산에 쌓은 경험을 토대로 토종 신약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약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혹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문제가 어떤 특정한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고 한 국가를 벗어나 지구촌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 경우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도 제약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5년 내 글로벌 6대 제약 바이오 강국 진입을 이뤄낸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최고의 제약 바이오 전문가들이 마련한 알찬 강연과 뜨거운 토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대한경제는 제약 바이오 포럼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제 도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세민 오송팜 BD팀장님께서 일본 의약품 시장 진출, 허가 전략 대응, 인허가 사례 발표 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곽세민 팀장님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의약품 수출입 전문 기업인 오송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세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회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회사의 일본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할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본 시장 동향과 그리고 한국 제약회사의 일본 진출의 어려움,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승인 신청 플로우, 그리고 협력 모델과 저희 회사의 일본 진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시장 동향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그 의약품 생산 금액이 21년 기준으로 약 91조 원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에 이어서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불리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세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MD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21년 기준으로 91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인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일본 정부에 굉장한 그 압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조제 의료비가 21년 기준으로 77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의료비 증가가 약가 인하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본 제약업계의 동향입니다. 5개의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약가 개정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후발 의약품 가격이 신약의 4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개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가 개정 이슈입니다. 일본은 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국민 1인당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부가 정부의 의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2년에 한 번 개정을 하던 것이 최근에는 매년 1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그 제약 기업의 수익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서 그 제약 회사들은 역시 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신약 개발의 저해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나 일본 제약회사들은 기존에 자사 개발을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자사 개발을 하지 않고 상품 도입이라든지 공동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개발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제약업계 동향입니다. 후발 의약품의 가격이 신약의 40에서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그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선발 의약품의 40에서 50%의 약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은 제네릭 의약품이 몇 개의 회사가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0개까지 진입을 할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가의 50%를 약가로 주고 있고요. 11개째부터는 40%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의 약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낮은 채산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낮은 채산성이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사 개발 연구를 하던 것을 상품 도입이라든지 외부에서 도입을 하는 그런 공동 개발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형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슈가 있는데요.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후발 의약품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주력 제품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후발 의약품이 진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PMDA에서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후발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여러 가지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는 후발 의약품의 사용률을 80%까지 올리자라는 그런 정책을 현재 PMDA에서 펼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22년 3월 현재 후발 의약품의 사용률이 79%에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던 80%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더 지금 그 후생노동성에서 펼치고 있는 것은 23년도에
2023년 6월에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기 부담률을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일본도 저희 나라와 같이 국민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료비의 총액의 그 30%만 부담하면 되는 자기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을 그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환자 부담률을 높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환자 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역시 환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이제 정책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79%에 달하고 있는 후발의약품 사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 개발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여러 그 일본 제약회사들도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항생제와 같은 그런 수익성이 낮은 생활습관병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많은 일본 회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생활습관병 분야의 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희소질병 치료제라든지 고활성 제제 그리고 항암제와 같은 분야의 개발 난이도가 높고 생산 시설의 분리가 필요한 이러한 분야로 개발 트렌드가 시프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활성 제제라든지 항암제 등은 일본 회사들도 연구 개발은 가능한데 커머셜 생산, 대규모의 양산이 불가능한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제약 산업이 오랫동안 발달을 해왔고 오랜 전에 설치한 설비라든지 공장의 시설을 깔끔하게 유지 보수를 잘 해가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설비들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고활성 제제라든지 항암제 제제들을 양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활성 제제라든지 항암제들은 생산할 수 있는 다른 해외의 기업들로 현재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협업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업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 대형 제네릭 회사들의 그런 행정처분이 줄을 지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코바야시카코라고 하는 가장 큰 회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니치코, 조세이도 그리고 한 2달 전에는 사와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제네릭 업체까지도 현재 그런 품질 이슈로 인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좀 보자면 품질 관리 문제가 큰 이슈인데 그 중에서도 문서를 날조하거나 위조하고 실제로 시험이 적합하지 않았는데 적합했다고 문서를 위조를 하면서 시장에 의약품을 출하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제 이슈들이 발각이 된 데에는 내부 고발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중 장부가 작성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승인된 제품의 승인서와 다른 방법으로 제품이 제조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 고발로 인해서 발각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무작위로 대형 업체들을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현재 발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업체들의 행정처분이 이어지면서 제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니치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특히 신뢰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병원들이 이 업체들이 제조를 하던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업체들의 물량이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지금 그런 많은 의약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중단이 되면서 시장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제조 위수탁처를 이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 제약회사의 일본 진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회사들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일본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한국 회사들은 일본 제약회사의 수탁 제조 업체로서 CMO로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품목 허가는 일본 제약회사 MH 홀더라고 불리는 제조 판매 업체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회사들은 단순하게 일본 제약회사의 위수탁을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러한 단순 CMO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일본 제약회사들의 생산이나 판매 전략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산 중단을 한다든지 물량을 줄여버린다든지 다른 회사로 더 저렴한 회사로 생산을 이관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제약 산업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건 정책적으로 일본에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내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제조 판매업 보유자에 한해서만 품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업체가 아무리 큰 회사가 본인들이 의약품 허가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본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 업체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CDMO 기회 발굴의 어려움입니다. CMO로서 저희가 많은 업체들이 일본에 의약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일본 업체들이 제조 방법이라든지 시험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 CDMO의 경우에는 그 디벨롭먼트,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까다로운 JP 규격이라든지 일본 특이적인 시험 방법 그리고 허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개발에 있어서는 그런 RCH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규격을 글로벌 규격을 따라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JP 규격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을 알지 못하는 외국 업체들은 이런 규격을 만들거나 시험 방법을 설정하거나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특이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첫 거래를 트기가 힘든 문화가 있습니다. 한번 거래를 트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일본 제약회사의 문화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 신청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과 발매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들고 있고요. 신약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기간이 10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후발의약품은 그 신약의 이제 복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짧은 3년에서 5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이동 시험을 하면 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정도로 개발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경구제라고 불리는 그런 먹는 약들, 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반드시 생동 시험이라고 불리는 비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그 승인 신청에 필요한 도시어들이 준비가 되면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승인 신청을 진행을 하고 난 후에 PMDA로부터 승인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승인 심사 과정은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1년 후에 승인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4개월에 걸쳐서 약가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년에 딱 2번 기회를 주고 있고요. 2월과 8월에 승인 신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 신청의 대전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PMS, 재심사 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허가 만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 그리고 생동학적 동등성 시험이 결과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러프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동등 이상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해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제의 사이즈라든지 정제의 식별성과 같은 이런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복용하기가 편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색깔보다 좀 더 밝은 색이어서 더 식별하기가 편해야 된다던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모든 동등 이상의 품질이라는 단어로 규격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차이로 인한 실패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능, 효과, 그리고 유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재평가 지정 중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평가에 관련된 자료까지도 첨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 등재와 산정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승인 신청은 1년에 딱 2번 주고 있고요. 2월과 8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 등재는 승인이 끝난 후 4개월 뒤가 되기 때문에 6월과 12월 딱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 약가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10개 이하의 경우에는 오리지널의 50% 그리고 11개부터는 40%를 주고 있습니다. PMD 인허가 절차입니다. 1년에 2번 2월, 8월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접수는 2월, 8월에 받게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두 가지 시기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해두었지만요. 설명은 2월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인 신청서와 CTD를 2월에 접수를 하게 되면 6월부터 PMDA에서 도시어에 대한 조회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1월 5일경까지 조회사항을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때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조회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뭐 한 번 나올 때마다 60개에서 100개 정도의 조회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착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 11월 25일경에 최종 교체 지시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를 받게 되면은 승인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지시로 보면 되고요. 이 최종 교체 지시를 받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교체할 수 없는 승인 신청서 최종본과 CTD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서가 내년도 2월, 차년도 2월에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승인 신청서와 CTD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료라든지 제재를 제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한 조사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 업체들은 외국 업자 인증이라고 부르는 AFM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조회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사항을 대응을 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체, 원료, 완제 제조소에 대한 그런 GMP 적합성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PMDA에서는 두 가지로 GMP 적합성 조사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PMDA 본청에서는 중간체 원료 완제 제조소를 조사를 하게 되고 현이라고 불리는 일본 지방청에서는 이제 일본 내에 위치한 시험 업체 그리고 포장 업체에 대한 GMP 적합성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된 일정대로 각각의 본청과 지방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의약품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중간체 그리고 원료 그리고 완제 제조소의 모든 GMP 적합성 조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본의 규제 중에 하나인 일본 내의 시험 포장 업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완제 시험에 대한 최종 출합 판정을 반드시 일본 내에 제조업 허가를 가진 회사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럽을 나가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실시한 그런 시험 성적서를 가름해서 한국에서 출합 판정을 해서 그 성적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시험한 시험 판정 시험서가 적합이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일본 내의 제조소를 통해서 완제 시험을 하고 시험 정석서를 발행을 하도록 규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시험하고 포장하는 업체를 반드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5군데의 제조소가 모두 GMP 적합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이 중에 한 군데라도 GMP 적합성 조사에 페일이 될 경우에는 제일 위에 기재된 이런 승인 신청서와 CTD까지 승인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협업을 통해서 실수 없이 진행을 해야지만 승인이 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그런 시장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일본의 승인 신청 과정을 토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일본 진출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자 협력 모델과 진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 제약회사와 일본 의약품 수출입을 중개하는 업체이고요. 저희 오송팜은 일본 시장을 좀 더 주도적으로 진출을 하고자 100% 자회사인 브리오파마라는 회사를 일본 도쿄에 일본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브리오파마는 일본 제1종, 제2종 의약품 제조 판매업 허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1종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이 ETC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이고요. 제2종은 OTC 제품, 일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약품 제조 판매업 허가를 브리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MDA 허가 신청이라도 등록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 필요한 생동이라든지 임상을 할 수 있는 업체와도 저희가 협업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판매업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GQP 체제라든지 GVP 체제까지도 저희가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JDMF라고 불리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 절차도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브리오파마 연역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2017년에 일본 도쿄에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MH 홀더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국내 제약사 최초로 PMDA로부터 제품 허가를 자사가 최초로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승인을 받고 4개월 후인 12월에 약과를 취득을 하면서 이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하나인 이반드로네이트 주사제라고 하는 제품을 22년 12월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일본도 저희 나라 마찬가지로 업허가는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 올해 5월에 업허가를 갱신을 했고요. 다음 달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주소로 오피스를 이전을 해서 더 크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개발 모델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 공동 개발 모델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시장 동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 업체들도 많은 그런 재정의 압박을 느끼면서 자사 개발을 하던 그런 그 개발 전략에서 외부 업체들과의 공동 개발 전략으로 그 개발 전략을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그런 시장 동향에 맞춰서 저희는 공동 개발 모델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하거나 연구를 한 의약품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오송팜과 브리오파마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브리오파마가 주 허가사가 되어서 모든 도시어라든지 생동시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오송팜에서는 저희 공동 개발 그룹에 들어올 일본 회사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승인 신청을 할 때 이 공동 개발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브리오파마가 작성한 도시어들을 일본 업체들
즉 공동 개발 그룹에 들어온 파트너사들한테 카피본을 넘기게 되면 그 카피본을 가지고 공동 개발사들은 같이 신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진행을 할 때 한꺼번에 저희 공동 개발 그룹에 들어온 회사들과 계약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한국 제약 기업이 주도적으로 허가 신청 가능하게 되고 이 일본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도시어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드는데 리소스를 하나도 투여하지 않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제품의 승인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한국 업체 이 연구 개발과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도 하나의 업체만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보다 저희 브리오 파마와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게 될 공동 개발 그룹에 들어온 회사들의 모두 제조를 맡게 되기 때문에 한국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고 제조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일본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업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모델이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지금 공동개발 모델로 저희가 진출한 작년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사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났는데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일본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주사기에 담겨 있는 제품인데요.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 업체에서 최소 6개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 중에서 심사 과정에서 2개의 회사가 그 조회 사항을 통과하지 못하고 신청을 취하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사실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고요. 최종적으로 1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 승인을 받은 회사는 총 4개의 회사였습니다. 이 4개의 회사 중에 저희 회사가 한 군데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공동개발사로 들어온 일본 업체가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2군데는 이제 경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회사가 승인을 받았고 저희 회사와 저희 회사의 공동개발사로 들어온 회사가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브리오파마라는 회사는 이제 MR 조직이 없기 때문에 브리오품을 판매를 해줄 판매 회사를 저희가 수배를 했어야 됐고요. 그 회사는 비아트리스 재팬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사품의 경우에는 히카리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초에 저희 회사 외에 나머지 2개사 중에 하나의 회사가 자진 회수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 쪽에 좀 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러한 공동개발 모델로 저희가 총 2개의 회사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러한 공동개발 모델로 조금 더 그런 많은 품목을 앞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업체는 일본 업체들과 많은 정기 교류를 하고 있고요. 20개 이상의 메이저 의약품 회사와 정기 교류 중에 있고 그 회사들의 개발 파이프라인을 저희 회사에서 모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사와의 협업 기대를 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매년 인터팩스 재팬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가장 큰 전시회에 저희가 단독 부스로 참가를 하면서 많은 업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저희 회사의 그런 성공 사례와 그리고 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곽세민 팀장님은 일본 제약계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 신약개발연구센터 부센터장님이 제약바이오 AI 대전환의 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우순 부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제약바이오 AI 대전환의 대응 과제인데요. AI 신약 개발의 현황, 국내외 현황을 말씀드리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왜 AI 신약 개발인가라는 거를 두 마디로 좁혀보면 생산성을 높이고 그 격차를 줄이자 하는 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약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약 업계가 이 신약 개발의 생산성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개 통상 10년 전에 1조 원을 가지고 10년간 개발하면 신약 한 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1조가 2조가 되고 있고 또 10년이 15년, 20년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럼에도 신약에 나오는 개수는 그 같거나 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AI를 기반으로 해서 좀 뚫어보자 하는 게 국내의 어떤 그 큰 동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서 각국의 정부는 물론이고 제약산업계가 경쟁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AI 신기술이 적용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투자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면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이런 적기다라는 판단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신약 개발 기간은 뭐 15년 내지 20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은 AI를 기반으로 하면 이걸 7 내지 8년으로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일본 제약공업협회 같은 경우는 10년을 3년으로, 그다음에 1조 2천억 원을 한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꼭 신약 개발, AI를 통한 신약 개발이 아니라 약물 개발 어떤 특정 단계에 AI를 적용하면 10년간 약 50개의 신약이 추가 개발될 수 있다. 이 시장 가치가 한 50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AI 신약 개발은 그럼 어디까지 왔나라고 보면 글로벌도 그렇고 아시아, 한국 시장 다 전체적으로 AI를 통해 개발한 신약이 상품화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에 돌입해 있는 상품화의 문턱에 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닥터노아 바이오텍, 온코크로스,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임상을 하고 있고 특히 온코나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상장 단계에 있어서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상당히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면 글로벌 AI 신약 개발 기업들이 21년 기준으로 약물 개발 단계에서 158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글로벌 20개 제약 기업들이 이 1,500개 정도에 넘는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한 333개 정도가 약물 개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AI 신약 개발 기업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 우리나라 또 15개 AI 기업만 봤을 때 이 파이프라인 수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104개 정도였고 그중에 약물 개발 단계가 71건, 전임상이 26건, 임상이 7건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현황을 전세적으로 본 장표인데요. 이 특허 분야에서는 미국이 약 600여 개로 특허를 내고 있고 이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뭐 중국, 한국, 독일 순이라고 하는데 요 2, 3, 4위가 좀 크게 30개 이하 정도여서 크게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 생태계를 신약 개발 AI 기업을
두 개 기업을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혁신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집중해야 할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스탠드하임이 우리나라 기업이고 2015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크리스탈파이라고 엑스탈파이가 중국 기반한 AI 기업인데 이게 상당히 그 역동성이나 혁신성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반면에 스탠드하임도 상당히 우리나라 AI 기업 중에는 선두주자인데 상당히 투자 유치 측면, 그다음에 전문 인력 측면에서 좀 열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탠드하임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AI 신약 개발의 생태계에서 투자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계에서의 협업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장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장 규모는 아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제품화된 게 없기 때문에 시장 사이즈는 2027년쯤에 5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23년 현재 미국이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EU, 캐나다, 뭐 아시아 시장 그런데 중국이 상당히 AI 쪽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이런 순위고 AI 기술 경쟁력도 이런 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종합 순위는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AI 신약 개발 부분에서는 한 2, 3%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신약 개발 시장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상당히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AI 이 협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우리의 도전 과제는 뭔가라고 봤을 때 이건 결국 그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융합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AI 기업과 제약 기업 측면에서는 기술 경쟁력과 투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확장성 큰 공동 연구가 필요한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보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업과 빅파마의 협업이 한 240건 정도 되고 국내에도 현재 AI 기업이 52곳 정도 되고 그다음에 AI를 도입한 신약 개발 국내 제약 기업이 한 59곳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협업을 한 건이 한 114건으로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는 않지만 이 M&A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M&A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은 그 AI 기업들 리커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1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등 상당히 이 10년, 20년을 내다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우리 시장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활성화 방안 중에 융합 인재, 데이터 활용 촉진 이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그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제약바이오협회 AI 신약개발 지원센터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드맵입니다. 기술 로드맵인데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이런 기술 로드맵이 있고 이 5단계의 완전 자동화를 향해 가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2단계 부분 자동화 정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인데 AI 신약 개발 부분도 이러한 그 기술 로드맵을 잡혀야지만 어떤 기술의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이 신약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AI 개발자 두 영역의 어떤 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합치된 신약 AI 신약 개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AI 신약 개발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
나온 결과물들을 앞에 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약처나 우리 허가 당국이 허가를 해주는 프로세스가 계속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식약처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 개발 단계의 어떤 단계에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결과를 냈다라고 했을 때 이 AI 모델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예측의 정확도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동화의 정도를 이루었느냐라는 거를 단계로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지만 우리가 AI 기술 개발도 촉진되고 신약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효율성 이런 측면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로드맵 수립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 인재인데 아직도 저희가 한 4, 5년 AI 신약 개발을 시작한 지 4, 5년이 됐는데 신약 개발 영역이 워낙 복잡하고 또 다단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 개발자들과 그다음에 IT에 기반한 그 개발자들 IT 기반의 AI 이 모델 개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좀 이질감 내지 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우르는 융합 인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융합 인재가 혁신을 이끌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융합 인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9년부터 저희 센터에서는 라이드라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AI 신약 개발 교육 콘텐츠 약 500시간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누적 이용자 수가 5,500명. 그다음에 하루 액티브 유저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이수생을 한 1,000명 정도 이수한 상황이고요. 그런 여기에 필요한 실습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이런 그 AI 신약 개발하는 제약 기업들의 필요로 하는 기술을 문제를 갖고 이걸 가지고 대학과 AI 기업과 제약 기업에서 어떤 이 펠로십 같은 그런 그 실전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융합 인재를 양성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AI 신약 개발 경진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화학연구원과 생명과학연구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1,254개 팀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삼성전자가 그 AI 신약개발 경진 대회를 거의 동시간대에 했는데 거의 참석률이 비슷했을 정도로 참가자들이 상당히 큰 의미 있는 행사를 했고 이를 통해서 IT 쪽에 있는 우수 인재가 AI 신약개발에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연구를 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고자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매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융합 인재 양성이 상당히 좀 국가적으로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10년간 9년간 해서 상당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화연의 화합물은행 그다음에 생명연의 어떤 생명연구자원센터 그다음 그다음에 그 밑에 뭐 KQ어라는 보건의료정보원의 KQ어 그다음에 인체자원은행 이런 어떤 유전자 바이오 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 사업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큰 사업들이 벌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이 데이터를 쓰는 데는 아직은 좀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는 좀 아직 칸막이 내지 좀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가공, 분석하는 서비스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이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AI 기업들의 AI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열세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파이자 같은 경우는 뭐 현재 400명 정도의 IT 쪽 그 IT와 신약 개발 어우르는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내년에 500명까지 거느리겠다. 또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 센터를 꾸려서 계속 하고 있고 또 뭐 1조 원 최소 몇천억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국내 AI 기업들은 아직 스타트업이고 또 상장한 기업이 현재 2개 신테카 바이오 하나에 지금 온코와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 정도인 기업이고 또 국내 기업들 역시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큰 프로젝트형 기업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계가 주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를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내년에 K 멜로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그 대규모 프로젝트 그러면서 여기에는 산업계와 대학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큰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서 이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특히 저희가 낸 요 슬라이드에 낸 것은 각 제약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단계마다 특정 단계마다 이런 그 문제 해결 과제를 갖고 있을 텐데 이 제약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내고 AI 기업들이 문제를 푸는 이런 협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측면의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AI 신약 개발 단계별 스몰 석세스라 그러나요? 그런 좀 소규모 성공 사례가 나옴으로써 이 AI 신약 개발 시장 생태계가 좀 더 혁신성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지난 2일 날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기주연설을 한 스탠다임의 추현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일종의 지금이 적기라는 겁니다. 오늘의 삼성전자가 결국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를 했을 때 어떤 과감한 투자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도 이런 이 지금이 AI 신기술이 출현하고 게임의 룰이 바뀌는 지금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여서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시기다. 그래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적극적인 동참과 과감한 투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런 거에 풀리 동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호선 부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I 대전환 대응 과제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2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서정철 중앙대학교 약대 명예교수님이 좌장으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포럼 2부 순서로 K 제약바이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은 서정철 중앙대학교 약대 명예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그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으로부터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일본 의약품 시장 진출에 대한 허가, 그다음에 전략 대응 등 그 경험 사례를 오송팜에 있는 곽세민 팀장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현재 그 제약 바이오 협회에 계시는 장호순 상무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그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은 장호순 상무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정민 제 그 왼쪽에 계시는 최정민 그 한국 바이오 의약품 협회 기획정책 팀장님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팀장님한테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약 그 바이오 협회 입장에서 우리나라 그 제약 산업이 지금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요 단계에 대해서 그 현재 어떻게 하면은 발전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은 발전하려고 할 때에 대한 어떤 그 챌린지, 그러니까 그 아니면 베리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요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왜냐하면 자우순 상무님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네, 이제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이오의약품협회 바이오의약품 잘 들리시나요? 네네. 바이오의약품 협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의약품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크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전통적인 그러니까 케미컬과 좀 구분을 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 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28년 정도가 되면 약 44%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K제약바이오 산업에게는 상당한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아까 그 오송팜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일본 시장이 71조 정도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21년의 경우에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가 7.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것이 현실이고요. 주요 제약 선진 국가는 격차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위고비의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 2022년 매출액이 이제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는데, 네. 우리 선도기업과는 매출액만 비교를 하자면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우리는 격차는 나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뭐 지원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협회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일본 그 케이스를 오송팜에서 잘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고, 장우순 상무님께서 AI 센터를 설명해 주시면서 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다양한 방면을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정보의 화두가 사실은 수출이고 글로벌 진출입니다. 그래서 한 개 부처가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아마 모든 저희를 포함한 다양한 협회에 매달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의견을 듣다 보면 1번은 변하지 않게 R&D 지원이에요. 네. R&D 지원인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 2022년에 뭐 GDP 대비해서 R&D 투자 연구 개발 비중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율이 한 4.6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민간 투자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신, 또 뭐 바이오시밀러, 혈액제제 이 세 개가 주요 생산 제재이기도 하고, 이 세 개를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생산액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78% 정도의 생산액을 차지하고 있고, R&D 투자도 그 분야에 조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R&D 투자는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또 필요하고, 또 초기 단계에서는 그 성공률보다 높은 실패율 때문에 그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고 지속 가능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비용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쯤 전에 발표된 것 같은데요. K 바이오 백신 펀드가 이제 1,500억 원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상무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본 인프라 하면서 인력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우리가 뭔가를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간의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의약품이라고 이제 바이오헬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국제적 규제 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규제 전문가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크게 이 두 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답이 되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협회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특히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케이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국내의 정부 재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체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일본 기업이 지금 전 세계 한 50대 제약회사 중에 한 10개 이상이 지금 일본 기업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 기업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본 기업도 정부의 지원 없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또 이제 투자를 해와오면서 또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다른 면이 하나 일본은 그 M&A를 상당히 정부 주도로 하면서 회사의 그 덩치를 많이 키웠습니다. 키워서 국제 경쟁력이 있게끔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경험으로도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지금 한 40% 정도의 의약품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어느 회사든지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회사든지.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꾸준히 미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의 뭐 정보도 받고 활동도 하면서 이제 회사를 계속 그러니까 R&D 쪽뿐만 아니라 뭐 영업 이런 데 이제 계속 지원을 해온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데 비해서 국내 기업은 이제 그런 맛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에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라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장우순 상무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격차가 우리는 지금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지금 AI 하는데 AI가 우리는 인재 AI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한 30년 전부터 이쪽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끼케야 지금 몇 년입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약도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자 쪽은 보면은 빠르게 바뀝니다. 예. 삼성전자가 30년 전에는 전 세계 구석에 있던 제품들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석권했죠. 근데 이 시장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면 그 핸드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제일 처음엔 노키아가 전 세계를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과 20-3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약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200년 지금 미국의 이제 시장이 한 4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 중에 순수 미국 제약회사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유럽 쪽의 시장이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아직도 많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뭐 흔히 생각하는
파이자도 전부 다 지금 멀지했는 회사들은요 유욕이란다. 그 유럽 쪽 회사들을 가지고 머지를 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뭐 존슨앤존슨도 실제 이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거는 유럽 쪽 회사를 흡수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그 의약품 시장은 이게 한번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일본도 뭐 엄청 오래 했지만은 우리도 꾸준히 이제 그 지속적인 그 정부의 관심,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기업에서 지금 외국의 다른 제약회사들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국내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못합니다. 지금 뭐 파이자니 아니면 큰 제약회사들 보면은 1년에 최소 R&D 비용에 10조 내지 15조 많이 쓰는 데는요. 한 12조 정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국내 전체 R&D 비용이 해봤자 1조, 2조? 2조도 최근의 이야기지. 한 7, 8년 한미가 라이센스를 팔기 전에는 우리 그 당시에는 한 1조 정도밖에 안 됐을 정도입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 회사가 끼키야 1,500? 뭐 요사이 한 2천억 쓰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정도 쓰는 회사하고 또 우리도 한 10년 써왔고 외국 회사들은 몇 조씩 뭐 5조는 아니지 10조는 아니지만 5조 10조씩 지금 10년 20년을 써온 회사들하고 이게 그 같이 이제 게임을 한다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엔 국내의 또 장점이 이런 우리가 이제 IT 쪽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제약 쪽에 접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장호순 상무님이 이야기하셨듯이 AI 쪽을 하면은 좀 시간을 그래도 단축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 이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꾸준히 인재 양성을 해야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들도 좀 그 필요한 인재를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제약 기업이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회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케미스트 위주에서 바이오 쪽으로 왔고 바이오에서 지금 AI하고 접목이 되는 단계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회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 보건 안보 아니면 제약 안보 뭐 크게 보면 보건 안보죠. 예. 건강 안보 이런데 안보가 이제 전에는 국방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건 쪽에도 올 정도로 안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코로나 때 어려운 점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백신 문제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뭐 1, 2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짝에서 그게 짜겐다는 의미는 좀 작은 금액의 R&D 금액을 여러 회사에 나눠 주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이제 작아서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좀 확실하게 제품을 아니면 앞으로 제품 개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약가라든지 아니면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 장우순 상무님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결국 정부와 산업계 얘기인데 두 측이 다 잘 해왔고 잘 하고 있고 또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은 제약 산업 측면에서 제약 기업이 글로벌 기업보다 이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블록버스터를 만들고 빅파마를 만드는 게 우리 모든 문제를 이제 지향점이나 우리 산업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SME 스몰 규모의 그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종근당이 이 기술 수출을 했다든지 유한양행의 렉나자 개발, 그다음에 한미약품의 뭐 올리타나밖에 기술 수출 이런 것들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국내 제약 기업들이 많이 좀 해왔고 나름의 그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산업의 큰 강점은 벤처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벤처나 AI 벤처들이 나고 있고 이거는 일본이 가장 우리 산업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이 생태계가 잘 형성돼 있다는 건데 결국은 그런 제약 기업과 벤처들의 협업과 협력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야 하지 않을까. 특히 바이오 벤처나 이런 기업들이 국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아예 그냥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이 R&D 투자를 하거나 또 그런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분명히 국내에서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 전통 제약 기업과 바이오 벤처 기업, 특히 AI 기업 이런 기업들과의 이 협력 생태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생태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정부가 3월 달에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이 다부처로 해서 전략한 이후에 상당히 그 AI 디지털 전환 이런 쪽에 그 바이오 분야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에 맞춰서 산업계가 잘 호응하고 또 투자하고 R&D에 투입을 한다면 어쨌든 이 속도전으로 갔을 때 좀 성과를 내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최정민 팀장님 혹시 더 에포텔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앞에서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하나 빠진 아까 조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바이오 약품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밸류체인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 그 주체만으로는 이제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이제 파트너링을 통한 성공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뭐 CRO랑 CDMO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5월에 이제 전략기술로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약 분야 8개가 포함이 되고 그게 또 시설도 4개가 추가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이 된 면이 있는데 CDMO나 CRO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분을 하자면 산업 구분에도 아직 속해 있지 않은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예를 들면 산업 구분을 할 때 이들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력이나 연구소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CRO하고 CDMO가 지금 이 산업체에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CDMO는 엄밀히 말하면은 회사에서 하는 건데 제약에서
CDMO는 사실 CRO는 좀 CRO는 따로 다뤄지는 있는데요. 따로 있지만은, CDMO만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한미나 이런 그 제조사들에서도 우리가 CDMO 사업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삼바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그런 CDMO 사업분이 따로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구소 지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그러니까 제조업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물이 사실은 이제 이런 CDMO 기업들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나 정부 혜택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제조업 관점에서 이렇게 모든 산업종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이고요. 다만 바이오약품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CDMO라고 하는 거면 단순한 제조업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술과 인력과 투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산업 부군이기 때문에 이런 CDMO에도 조금 더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우순 상무님은 혹시 더 이야기하실 게 없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이 그 제약 그 포럼을 통해서 한국 제약 회사들이 어떻게 앞으로 현재 발전을 하고 또 그다음에 특히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진출이 이제 아무래도 의약품 시장에서는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국내 지금 순수 전문 의약품을 보면은 전 세계의 이제 그 의약품 시장이 아까 장우순 상무님이 한 800조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게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레인지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800조에서 한 1200, 1100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시장은 지금 한 20조도 채 안 되는 편이죠. 왜냐하면 순수 이 저 시장을 전문의약품 시장을 따지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그 드링크 종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시장을 가지고는 국내에서 신약 개발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해서 뭐 지금 국내 환경이 상당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R&D 투자비가 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약이 나오고 이제 있으니까 외국에서 비해서 이제 작은 돈이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로 이제 기술 수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D 비용에서 한 디벨롭먼트 쪽이 한 80% 내지 9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리서치 쪽을 해서 기술 수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만큼 신약 개발하는데 투자할 재원 그다음에 그 재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에 대한 그 리스크 예. 우리가 보통 신약을 그 개발을 하면은 임상 일상 들어가서 실제 제품까지 나오는 게 그 10% 미만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그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 뭐 이런 기타 등등 특히 다른 국내 제약회사들이 지금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거는 의약품 시장이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복잡한 편입니다.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지만 약가 협상도 할 수 있고 뭐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 신약을 가지고 하기는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단 바이오시밀러는 좀 수월합니다. 그거는 아까 오송팜 같이 제너릭 쪽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다른 거를 떠나서 가격이 우선순위입니다. 예, 그것만 해결하면 이제 크게 해결할 게 많지는 않은 있긴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신약은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허가 사항에서부터 예, 그 다음에 어떤 신약을 팔려고 할 때도 다른 현재 나와 있는 신약에 대한 그 약효의 우수성이란 이런 걸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또 그 판매 채널에 대한 또 알아야 되고 이래서 이제 복잡한 편이라서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 지금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디벨롭먼트 쪽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보면서 투자도 하면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뭐잖아 우리도 실제 약품을 개발해서 이제 그 수출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앞으로 트렌드는 바이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국민 이런 거에 대한 유전체 뭐 분석 얼마나 많이 국내가 지금 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지금 이게 거의 그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서 일부에서는 한 적어도 20년 전에 예측하기로 2040년 정도 되면은 의약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전자에 그게 지금으로는 진 테라피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게 이제 계속해서 좀 많아지면은 패턴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의 치료 패턴하고는 좀 다른 패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디스트리뷰션 채널도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현재 채널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좀 미리 이제 해서 하면은 우리가 외국하고 갭은 많이 벌어져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그 제약 산업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게 조선 아니면은 뭐 자동차 이런 분야지만은 또 이 바이오도 그 제약 바이오 산업도 큰 축으로 하나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대한경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발표 참석해 주신 분, 그다음에 패널 참석해 주신 분, 그다음에 지금 이 회의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토론 및 주제 발표와 관련해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정부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요번에 그 K 멜로디 프로젝트 그게 연합학습 기반 AI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물론 EU 멜로디를 그 벤치마크한 거지만 결국은 이 연합학습이라는 그 이 기술이 이 데이터를 이 지재권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측면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는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기업들이 한 2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그 20개 제약기업들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되진 않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유한, 동아, 뭐 한미 이런 기업들이 각각의 동일한 그 AI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습한 모델들이 일종의 중앙 서버라는 그런 곳에 학습 결과들을 모아서
더 AI 알고리즘 내지 모델을 더 성능을 높여서 이걸 다시 각각의 로컬, 유한, 한미, 동아 각각의 그 제약 기업들이 갖고 있는 로컬 모델에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 데이터는 나가지 않았지만 나의 AI 성능이 예측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게 이제 연합학습 기술인데 그런 연합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데 모아가지고 뭐 지재권 이슈를 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오히려 연합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IT 기업이나 대학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AI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게 이제 AI 기업들이 있고요. AI 모델 개발을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넣어서 검증하고 하는 그 제약 기업도 참여하고 이게 이제 산학연이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냥 A 제약 기업과 B AI 기업이 협업하고 어느 섹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속도도 안 나지만 그 파급력도 없는데 만약에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저희가 내년에 하는 그 K-멜로디 프로젝트가 ADME, 대사 분포라든지 독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신물질의 이런 것들을 보는 AI 독성 여부를 본다든지 새로운 물질의 신규 물질의 어떤 그 투과성이나 뭐 이런 물질 대사에 필요한 것들을 보는 AI 알고리즘이 공용으로 생기면 이게 상당 부분 이제 그 파급력이 있고 확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자는 거고 정부가 좀 이 K 멜로디에 이어서 크게 해주십사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AI 기술 수요와 공급 매칭형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게 제약 기업들은 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AI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들에 대해서 AI 기업들한테 좀 문제를 내고 풀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푼 기업들에게는 AI 제약 기업들이 어떤 그 검증을 해가지고 모델이 이제 성능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크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AI 기업은 투자가 좀 잘못되고 있고 이게 VC들의 어떤 투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고 또 제약 기업과의 협업도 좀 실속을 못 내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정부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우리나라 AI 기업의 기술 수준은 저는 알 수 없는데 들은 바로는 기술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논문 수나 해당의 어떤 이런 AI 기업들의 내는 이런 일련의 기술들은 큰 차이가 없다. 기술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증하는 게 되게 이런 코드나 알고리즘, 그 구글이 알파폴드나 그런 것들 개발해서 다 공개하듯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한 논문들 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술은 그렇게 뒤지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플랫폼 측면은 어떠냐? 근데 AI 모델이나 플랫폼 측면도 공이 지금 국내나 국외나 공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제약 기업들이 묻는 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아마 기자님 말씀하신 플랫폼이 일종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모델과 플랫폼과 뭐 알고리즘 막 섞어 쓰는데 어쨌든 그런 그 모델이 어떤 제약 기업들한테 필요로 하는 물질을 찾아서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았느냐, 어떤 데이터가 활용됐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기업들은 이걸 내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돈이 드는 건데 무턱대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뒤에 장표에 기술 로드맵 한 게 그런 AI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해서 어떤 성능을 결과를 냈는데 이거는 어떤 자동화의 정도로 보면 1단계에 있는 자동화다, 2단계에 있는 자동화다 이런 거를 좀 규명
그러니까 타겟 발굴로 얘기하면 타겟 발굴 단계에서 A라는 모델은 되게 어떤 정도의 단계에 있고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러면 2단계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그 전문가들이 규정을 해줘야지만 기술을 더 개발할 동기도 생기고 방향성도 생긴다. 그래서 기술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다음 질문,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20년, 21년에 이제 바이오약 산업에 신규로 확보되는 인력이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23년에서 27년까지 이제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약 10만 명 정도를 이제 답변을 이제 카운트를 했는데, 실제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인력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수가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반영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연구하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전체를 비교를 했을 때 미스매칭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자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비교를 했을 때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2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적절한 장소에서 활용을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저는 정부에서 지금 뭐 규제 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몇 군데 대학이 기존 제약산업학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규제산업학과도 계속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내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은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인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데스밸리가 바이오 벤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어느 정도 인력 확보를 해서 인력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벤처 기업들, 바이오 벤처 이런 기업들은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7, 8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나머지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정부 추측에 의하면 그 디지털 전환,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력이 한 2,500명 정도랍니다. 27년까지 그 정도가,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력이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력이 어떻게 포진해 있고 뭐 하는지 모르는데, AI 쪽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재 없는 인재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전문 영역, 신약 개발과 AI 전문 영역을 아우르는 인재가 있어야지만 정말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전국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이름이 3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12개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약 개발 파트를 하고 있는 데는, 과정이 된 데는 2곳이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도 한두 번 확보해 있고 뭐 이런 뚜렷한 이 커리큘럼이 완성돼 있지는 않은 단계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 단계 한 그런 AI 인공지능 대학원이나 대학원에서 신약 개발이라는 그런 걸 아우르는 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협회라든지 이런 공공
쪽에서 그런 그 대학에서 전공한 IT 기반이든 약학이든 아니면 의학이든 생물학 그다음에 화학 이런 쪽에 베이스에 둔 전문가들을 AI 신약 개발 쪽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키워내자.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산업계에 있는 인재들은 이 IT 기반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 하자. 그런 다학제 융합 프로그램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이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재 양성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우리도 회사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그 제약 인재에 대한 그 오픈 마인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이제 그걸 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실은 제약 회사에서 꼭 약대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약대생들을 많이 그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 메이저 제약 회사들 한번 보시면은 약대생의 퍼센티지는 극히 개발 쪽이라 하더라도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 미생물이니 뭐 이쪽 영역의 인력이 어떤 면에서 신약 개발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도 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약대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거는 정부에서 아마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개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약대를 얼마 전에 정원을 늘렸잖아요. 늘릴 때 제약회사 갈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약대 학생 수를 늘렸는데 실은 이 학생 수들이 약대로 와가지고 대부분 제약회사는 안 가고 개업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또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은 제약회사 가는 것보다 개업이 아직까지는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는 이야기를 안 했고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미국의 약대 교수를 20년 하다 들어왔는데요. 국내에 미국에서 약대 학생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개국가입니다. 체인스토어니 뭐 아니면 개혁하는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제약회사에는 갈 자리가 없어서요. 보통 1년, 2년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건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또 제약회사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제약회사에 가니까 내 장래도 잘 안 보이고 현재 내 뭐 재정적인 면에서도 좀 다른 데보다 작은 것 같고 뭐 기타 등등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R&D 투자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 양성인데 이 인력 양성을 제약회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외국에서 오는 인력에 대한 그렇게 배타적인 게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5천만에서 100명이 나오면은 바로 옆에 중국은 우리보다 거의 30배 가까이, 인도 같은 경우 30배입니다. 인구가. 그러면은 100명 나올 거 거기는 3만 명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학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연구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 방법은 외부에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건 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엄청 가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이자나 뭐 아니면 큰 제약회사 한번 보시면은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 그냥 데리고 옵니다. 예. 그게 외국 제약회사들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는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거부 반응이 엄청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좀 바꿔야지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최고다. 자꾸 우리가 최고다.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가 뭐도 최고고 우리가 뭐도 최고고 뭐도 최고고 다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은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 충원 문제는 국내의 인력도 충원해야 되지만은 안 될 때는 외부에서도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내 인력들이 많이 키웠지만은 또 핵심적인 많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키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약도 좀 그런 면에서 생각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아까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지금 물으시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꼭 그 제약회사에서도 꼭 약사들을 막 저도 약대에 있었지만은 약사들의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이 그럼 곤란하고 리미테이션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뭐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 하면요 미생물이나 제네틱 하신 분들이 절대 더 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정부의 모든 제도나 이런 게 꼭 뭐 약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제도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풀어줘야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약대 교신 계시는 분들은 저보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대 정원은 지금 못 늘리게 지금 계속해서 막고 있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것으로 대한경제 제1회 제약바이오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